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세션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은 제공되지 않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입니다.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님, 그리고 김유리 교수님,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부터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협력의 길을 모색해온 대화의 장입니다. 21번째를 맞은 오늘 제주포럼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섹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주제는 전략 경쟁 시대의 안보와 국제협력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경제 안보의 부상,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확산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같은 과제 역시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대화의 공간은 더욱 필요하고, 갈등이 커질수록 국제협력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화와 번영은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차세대 연구자와 청년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6분은 모두 이 재단의 해외 인턴 파견 프로그램인 KF 글로벌 챌린저 참가자들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학술기관 등에서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서 이제는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활약하는 연구자로 성장해서 국제 현안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갈등의 일상화, 미래 무기 체제와 동북아 안보, 비확산, 수출 통제와 경제 안보, 개발 협력과 소다자주의 등 현 시대의 주요한 글로벌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장을 경험한 젊은 연구자들의 시각과 제안이 오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단은 설립 이래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중 청년 교류, 한일 대학생 교류, 한배 청년 교류,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한국어 펠로십, 박사후 펠로십, 방한 연구 펠로십 등 다양한 펠로십 프로그램, 또 차세대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신진 정책 연구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세대 간 교류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협력, 연구 경험을 쌓고 해외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이해하고
한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육성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차세대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제 질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포럼이 지난 21년간 그랬듯이 오늘의 대화와 만남 또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유익한 토론과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포디움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로 있는 임상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안호영 전 주미대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포럼 참석자 여러분, 제20일에 제주 포럼 KF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세션을 준비해 주신 코리아 파운데이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힘의 다국화 현상이 심화하며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다자주의 국제질서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적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며 경제통상 차원에서는 첨단 기술 경쟁과 일각의 보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보건, 환경,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한 국가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적 도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공공외교는 바로 이러한 소통 공간을 만들고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가 국제협력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주도해 나갈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제3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하는 공공외교를 비전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공공외교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 공공외교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질서가 지금의 격동기를 거친 후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KF 세션의 전략경쟁 시대의 안보와 국제협력, 차세대의 시각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제주 포럼에서 KF 글로벌 챌린저 사업을 통해 해외 공공외교 현장을 경험한 한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이
국제 협력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던 측면에서도 이번 KF 세션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AI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 실시간 소통에 익숙한 차세대기에 가능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국제 협력의 길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외교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KF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교수님을 포함한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KF 세션의 주제는 전략 경쟁 시대의 안보와 국제 협력, 차세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김유리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KF 개공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유리입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송기도 이사장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임상우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기회 제주 포럼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차세대의 시각이라는 참 너무나 복스러운 제목으로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제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여러 젊은 전문가 분들은 한창 공부를 하던 과정 중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해외 경험에 좋은 기회를 얻었던 그런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동문회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전문 분야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 다른 기관에서 차세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분께 먼저 각자의 하고 계신 그 지금의 일들과 그런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을 또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맡으신 상황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주요 관심 분야 하고 계신 오늘 준비하신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발표를 끝내고 이하원 우리 관훈 클럽 총무님께서 전체적인 토론을 또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시간은 5분. 길어도 7분을 넘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분께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이경혜라고 합니다. 제가 좀 하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메이는데 감동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에 있고요. 저희는 주로 뭐 군사 전략이라던가 군 구조, 그래서 카운터파트너는 주로 국방부 합참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 안보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아주 짧게 하고 제가 또 KF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2017년에 제가 KF를 통해서 시프리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딱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10년 후에 이렇게 KF 세션에서 활동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제가 17년 초에 시프리에서 인턴을 했었고 17년 말부터 국방연구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다뤘던 주제하고 지금 다뤘던 주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핵 개발을 어떻게 저지할 건지, 아니면은 뭐 국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인지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죠. 또한 강대국이 개전국이 되어서 전 세계 경제,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 분석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고 AI의 사용과 통제에 관해서 논하게 되었죠. 정말 단 10년 만인데 10년 만에 국제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 환경 자체가 꽤나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안보 환경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은 핵 사용 임계점 이하에서 안정 불안정 역설이 작동하며 갈등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 터부와 고전적 핵 억제 이론에 따라 상호 확증 파괴를 인식함으로써 아주 다행히 핵 사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핵우산을 방패 삼아서 핵 사용 이하의 재래식 분쟁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26년 2월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모두 핵을 보유한 국가가 전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은 사용하지 않지만 무자비한 재래식 공격을 주고받았죠. 재래식 무력 충돌뿐만이 아닙니다. 평시하고 전시에 그 모호한 경계의 줄을 타면서 상대의 피로도를 높이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회색지대 분쟁이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사이버, 전자기, 인지 영역에서는 수없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극단적 안보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상호 의존성마저 무기화되면서 경제, 에너지, 해양 안보 등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복합적 갈등이 상시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I, 무인기, 로봇, 우주자산 등 첨단 기술이 군사혁신을 이끌고 빠르고 정밀하며 통제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지휘부와 주요 노드에 대한 공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단기간에 종료시키리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보는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첨단 센서가 지배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정말 달라졌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 지상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포탄과 무인기를 낭비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산업형 소모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넘게 진행 중인 러우전에서 사상자가 추측되는 바로는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고 있죠. 결국 기술은 무기의 정밀도하고 치명성을 높였을 뿐 인명 손실, 물량전이라는 전쟁의 원초적인 본질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 국제 질서에서 원래 제도란 거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의 논리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서 통제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여 다자주의 평화 체제가 강대국 간의 의견 대립, 거부권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대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해 현상 변경에 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비국가 행위자들인 학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 분석, 전문가 식견에 기반하여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해서 즉시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앞서 10년 만에 전략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군사전략가인 존 보이드가 제안한 우다루프에서 보면은 observe, 관찰까지는 정말 AI를 통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두 번째 항목인 오리엔트, 방향 설정에 깊게 관여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정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 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정부와 공식 채널은 경색되기도 하고 정말 표면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축하고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류 가능한 비공식 소통 창구가 중요합니다. 전략 환경하고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평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제주 포럼도 저는 정말 지속적이고 전 세계를 어울릴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가를 넘어서 지식을 축적하고 상호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에 대한 고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 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 KF 참가자들은 정말 안보의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힘이 합쳐지면은 국가적 차원의 다인필 모든 요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참가자들뿐만이 아니고 외부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도 함께 적극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의 힘이 우선 국내적으로 결집된 후에는 나아가서 투트랙 차원에서 국제적인 지식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국제 질서의 안정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화되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협력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민간과 비국가의 또 지식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이성원 고려대 국제대학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원이고요. 2016년에 워싱턴에 있는 시나스라는 군소 아주 작은 싱크탱크에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챌린저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보니까 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공무원으로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부와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외신 대변인으로 있었고 현재는 파라벨라 랩스라는 AI 국방 쪽 분야의 스타트업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취미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사실 지금 무기 체계도 평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미래 무기 체계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멀리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렇게 평화를 증진해야 되는 제주 포럼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와 미래 무기 체계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먼저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제가 캐비넷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기 체계가 만능은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하마스가 2023년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는 이런 행글라이더를 타고 국경을 넘었죠. 그래서 완전한 그 원시성과 첨단성이 공존을 하는 지금 전장을 저희가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은 그냥 하나의 피그넷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아시아, 남미, 뭐 유라시아 모든 대륙에서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한예종에서 전쟁과 미디어 기술이라는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고대에서부터 지금 미래의 전쟁까지를 설명하고 또 배우는 그런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미래 무기들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연구 중에서는 그 호라이즌 스캐닝이라는 미래 예측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미래 무기 체계들을 분석하고 또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몇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이 두 가지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레일건입니다. 레이저는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커피 드시는 그
한 잔의 값으로 10만 원짜리 드론을 이제 격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10만 원짜리 드론이 요격을 원래 시키려고 했을 때는 이제 거의 한 100배 이상 드는 그런 요격 미사일을 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수식을 지금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게 레이저 방공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속으로 말이죠. 레일건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화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요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은 어떤 센서에 의존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복잡한 탄두가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제 요격을 하기 쉽게 돼 있는데 이렇게 쇳덩어리를 거의 한 10kg 이상 되는 쇳덩어리를 음속에 막 7배, 10배로 쏘는 경우에는 사실상 되게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라는 방패를 이제 뚫을 수 있는 창이 과연 레일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지금 정치적인 함의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저희는 이미 목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냉전 때 그 레이건의 이제 스타워즈 계획을 소련이 쫓아가려다가 결국에는 파산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리고 더 지근거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중의 그 사드 갈등 사이에 소위 이제 갇혀갖고 한번 그렇게 호되게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큰 전략적인 균형을 흔드는 하나의 무게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제 협력의 레짐과 이제 미래 무기 체계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주 포럼과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이 이것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마지막 이제 최종 발표회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맞은편에 이제 보스 패트릭 크로닌 박사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앉아 계시고 제 우측에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그 미셸 플로노이라고 그 CEO였습니다. 당시 시나스에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의 하마평까지 오르셨던 분이죠. 그분이 원래는 한 5분만 듣고 나가야 된다 일정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연구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그 당시에 이제 드렸는데 재밌다고 30분을 다 듣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원활히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제가 감히 이제 2가지 정도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분야별 동문 모임 뭐 이렇게 여러 분야가 이제 겹쳐 있지만 싱크탱크 뭐 안보 쪽에 계신 분들의 이제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개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동문용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좀 집대성하고 이제 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된 것 같고요. 5분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이 많은 내용을 정말 빠르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 무기 굉장히 생소한 분야가 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여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진할민 전남대 정외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진할민이라고 합니다. PPT 먼저. 예. 저는 이제 학술적인 좀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윌슨 센터에 그때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결국에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또 선발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그 국가로부터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 대학교에 가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프로 이직러인데 이제 지금 이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와서 이렇게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저는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제가 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약간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항상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인턴십 기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슨 센터에서 일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냉전사에 관해서 그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으면서 이제 의회도 방문을 했었고 법무부도 방문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와서 저희 윌슨 센터에서도 많은 그런 스피치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 대한 어떤 저의 그런 그 경험과 인식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핵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하면서 상당히 서로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러시아가 항상 핵으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핵을 사용을 하겠다. 나토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사용되고 난 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핵이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전술적인 그런 핵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위협과 어떤 핵의 진짜 실제 사용에 대한 그 위협치는 2026년 현재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그런 높은 최고조의 위기에 이런 달아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어떤 관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누클리어 터부라고 하는 핵을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관념을 국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클리어 터부에 관한 어떤 그런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개념 정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런 그 트럼프 그리고 메드베데프 같은 그런 내셔널 리더들이 핵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와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이제 AI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코덱스라든지 그런 이제 에이전트 툴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방대한 어떤 외교 문서라든지, 그리고 유엔의 지금까지 1945년부터 2026년까지 유엔 상임안보이사회 그리고 유엔 그 제너럴 어셈블리 세션에서 핵에 대해서 어떻게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관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전적으로 수만 건의 문건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코덱스를 통해서 거의 1시간 만에 모든 문서를 다 수집을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따와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핵의 어떤 터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개념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국제적인 조약, 핵무기 불사용, 그리고 어떤 네거티브 시큐리티 어슈런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국제 그 제도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모델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1945년부터 2020년까지 완만하게 핵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국제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핵 터부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 들어서 그 완만한 상승 국면에서 이제 평탄하게 플랫하게 이것이 오히려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현재 2020년, 20년대의 어떤 핵 사용의 어떤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여러 그런 그 학술적인 차원의 어떤 논의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런 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동문들과 함께 어떤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외부 초청 그런 학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다면 큰 저희의 어떤 그런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시고 있어서 사회자로서 정말 뿌듯한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할민 교수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과 여러 터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또한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의 선임 전문가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이재원 선임 전문가입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출 통제로 읽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안보를 일종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도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 같은 경제정책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목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단순하게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가 연계되어 가고 있는 그 경제가 안보의 문법으로 재편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경제 안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들이 이제 경제안보 정책의 수단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산업 경쟁력 같은 것 또는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이제 진흥 프로모션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위협을 막는 크게 말하면 이제 기술의 탈취를 방지하거나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수출 통제 같은 오늘 말씀드릴 프로텍션 같은 장치들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외의 특정 국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제협력 측면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제가 이제 프로텍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출 통제라는 건 저는 2013년에 이제 KF 지원을 받아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출 통제는 비확산 수출 통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의 수출 통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뤄져 있었고 제가 EU 비확산 컨소시엄 이런 데에 당시에 갔었는데 대부분의 논의는 어떻게 하면 각 국가들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 통제가 현재는 굉장히 다른 정책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미국은 첨단 반도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같은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통해서 이제 AI의 토대가 되는 연상 능력 자체를 이제 중국이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이제 핵심 광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 히토류 이런 것들 이제 핵심 광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경쟁의 수단으로만 삼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목도했듯이 상호간의 어떤 협력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출 통제가 협상의 레버리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확산은 우리가 국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철책같이 생겼던 도구였는데 이제는 전략 자산을 무기화하면서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생각하는 시대로 왔다. 그래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 통제로 이제 중국의 기술 도약을 막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출 통제가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수입 관세 같은 것과도 이제 엮이게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예로 가름을 하자면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같은 것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조건부로 허용을 합니다. 조건부를 허용한 이유가 기업한테 세금 일종의 매출의 15%를 정부에게 주는 조건으로 허용을 한다거나 또는 대신에 관세를 매겨서 관세를 미국 정부에 내면은 허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무역과 그 기존에 우리가 안보에 예외적으로 생각했던 수출 통제와 같은 어떤 안보적인 조치들을 결합해가면서 복잡한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고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부어진 단면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근 10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5년 만에 일어난 일들인데 국제 정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뭐 협력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느라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보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 통제 또 전략 경쟁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출 통제와 그리고 경제의 안보화 또는 안보적인 컨셉의 어떤 경제적인 사용 여러 가지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다른 분야로 옮겨가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김보경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 협력의 측면에 대해서 또 생각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보경입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KF 세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협력 관련 파트를 맡았기에 발제 제목을 개발협력에서의 소다자주의를 활용한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달아보았습니다. 그 주제에 앞서서 저도 여기까지 온 간단한 배경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상반기에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개인 주제도 있었고 그 프로그램의 주제도 있었지만 제가 파견을 나갔던 이 시기는 그 시기적으로 매우 특수했었습니다. 그 해 봄부터 여름까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부터 이제 이어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이어 개최가 되면서 이제 워싱턴 D.C. 전역에 뭐 장르와 부문을 불문하고 이제 여러 싱크탱크들의 이목이 그 한반도에 집중이 되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반추해 보면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역동성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이제 이목이 모두 한국에 집중되는 것을 목격을 했던 경험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과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를 활용한 어떤 특수한 특별한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장기적 고민을 이렇게 몸소 학생으로서 체험하면서 좀 품게 되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연구 방향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습니다. 초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개발협력에서의 상호책무성 개념을 주로 다루었었고, 이어서는 개발의 국익 개념과 원조 동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 기제 뭐 이런 영역을 탐색하다가 점차 글로벌 남반구의 대응 전략, 평화 개발 넥서스의 초국경적 거버넌스 연구 같은 주제로 외연을 넓혀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 취해야 할 실천적 대안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주요 미들파워 사례를 분석하면서 소다자주의 그리고 뭐 지역 협의체, 파트너십 플랫폼 이게 갖는 개발협력적 함의에 대한 연구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현 주소는 과거 글로벌 개발 원조를 선도했던 미국이 개발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걸 넘어서서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 개발차의 역할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이제 월트의 표현대로 약탈적 패권국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선진 공여국들도 ODA 예산을 줄이는 추세고, 한국 또한 계속 증액의 그런 양상을 나타내다가 이제 ODA 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올해 원조 예산을 1조 가량 감소시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기존 질서 하에서 이제 글로벌 북반구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글로벌 북반구 국가들이 내리는 급작스러운 결정이나 일방적 통보에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목소리는 점차 소외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소외의 그런 양상을 민주주의적 결핍 현상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개발학 학계에서도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적 미들파워는 단순한 완충지대에 이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를 잇는 연계의 주체, 커넥티브 에이전트로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한 압축 선장을 이뤄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남반구의 역사적 기억과 또 동시에 글로벌 북반구의 그런 제도 역량을 모두 체화한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칭 미들파워라고 하는 호주, 튀르키예, 멕시코 같은 국가들과 견주어서도 한국은 노스, 사우스 양측의 신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우위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역할을 작동시킬 기제인데, 이제 이 연계 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발협력에서의 소다자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금 거대 다자기구의 기능들이 약간은 마비되고 망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쿼드나 어커스 같이 꼭 그렇게 배타적인 군사안보 클럽의 제한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디지털 전환, AI, 보건 기후, 스마트 농업, 식량 안보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의제별 거점, 이슈 스페시픽 노드라고 하는데 이런 노드를 구축하고 믹타나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 같은 유연한 소다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북반구의 선진 규범을 이제 글로벌 남반구 현지 맥락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수용 가능한 그런 실천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한국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방향성이 잘 표방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ODA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되 질적 내실화를 위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도 대외 정책 기조랑 연결을 시켜서 협력국의 수요 기반 ODA를 통해서 ODA 공동 번영을 추진을 하되 그러면서도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ODA 혁신을 추구하는 등 이제 연계 역할을 위한 의제별 특화 방침이 이미 잘 맞닿아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다자주의의 힘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평가되는 오늘날 한국이 단순한 규범 수용자가 아니라 소다자주의라는 유연한 도구를 통해서 국제협력에 조금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실천적 교량이자 연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글로벌 노스식의 룰 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룰 테이커인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서 커넥터 역할을 하면서 한국만의 강력한 신뢰 자본을 쌓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넓게 보면 공공외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적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의 이런 고민들이 한국의 소다자주의 전략을 활용한 개발의 협력에서의 역할이라는 이 주제까지 구체화되기까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발표자의 그 특권을 조금 활용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KF 글로벌 사업부의 이 싱크탱크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아마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요새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도움과 기회를 주셨던 KF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로 해서 감사 말씀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덕영 교수님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 이제 새로운 차세대 주자이신데 소다자주의라는 개념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벌 사우스를 대하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이 많은데 그 일환으로서 어떻게 노력을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5분의 패널 발표를 들으셨고요. 간간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또한 의제를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오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챌린저의 도움을 받아서 2012년에 우드로 윌슨 센터 경험을 토대로 삼아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또 베트남 또 글로벌 사우스에서 노스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느껴지기도 해서 또한 차세대 여러분들이 또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종합하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님께서 또 짧은 시간 토론을 해주시면서 코멘트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또 각자의 분야에서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전문가들에게 또 제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게 토론 듣고 플로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기도 이사장님이 이끄는 국제교류재단이 이렇게 차세대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또 세미나를 하는 것은 정말로 격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1분에 한 명씩 코멘트를 하려고 제가 무지하게 지금 노력을 해서 좀 불가능한 길이지만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총무 자격으로 왔는데 사실 제 본업은 조선일보에서 외교안보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전문가들을 발굴해내는 입장도 그럼 갖고 있는데 오늘 5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경혜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 갈등의 일상화 권력의 길 지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마 침공을 해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드론이 를 통해서 지금 전쟁이 수행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우주전, 인지전 모든 것이 총합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경영의 박사님이 하시고 있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더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갈등의 일상화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협력의 길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그 협력의 길은 이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협력 선언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여러 국가들하고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미 동맹이고, 또 한미 동맹은 저는 도쿄에서 특파원을 했었는데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갈등의 일상화에서 협력의 길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캠프 데이비드 2023년 8월 선언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원 박사님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첨단적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서 개척을 하고 있어서 그 성구안이 사실 부럽습니다. 분명히 이게 아마 어떤 비즈니스로도 연결이 될 거고 우리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란 전쟁에 갖는 함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가설을 서울대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걸로 보여주지만 사실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한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레이시온이라든가 이런 군산 방산 기술 산업체들을 프라임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임 컨트랙터, 주 계약자들인데, 지금은 이들보다는 스페이스 X, 팔란티어, 안두릴 이런 새로운 AI하고 IT 시스템을 결합한 네오 프라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란에 이번에 폭격이라든가 목표물을 맞췄을 때 10,000개를 맞췄는데 딱 하나 오폭이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깝게도 이란의 초등학교 시설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사람이 그게 전에 군사적인 그런 곳으로 쓰였다가 학교로 바뀐 거를 입력을 안 시킨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군사기술, 군사변혁 기술 혁신을 우리가 조금 더 천착하고 다음 연구하는데 앞장서는데 그 분야에 더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하민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여실히 동감을 하고, 이 핵에 대해서 어떤 갖고 있는, 저는 기술 발전에 그게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SMR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SMR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핵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이용을 해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은 건 민간 차원의 이용인데, 저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는 기술 자체가 지금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 교수님께는 대한민국은 그럼 핵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NPT 10조에 따르면 탈퇴권이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우리가 핵으로 인해서나 공격을 받을 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탈퇴해서 우리도 그럼 핵무장을 하거나 그럴 권리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핵무장하지 않는 거는 지금은 맞고, 그러나 10년, 20년, 100년 뒤에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알게 모르게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는 거라서 결국은 지금은 맞고 틀린 게임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임 전문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수출 통제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고, 이게 비단 한일 간에도 2019년 7월 1일 아베 총리가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문제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재료를 그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일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라든가 다음 이런 게 비단 비확산 무기라든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첨단적인 그런 비즈니스에 쓰일 수 있는 데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재료도 제대로 없고 기술도 아직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지 그 분야로도 조금 좀 관심을 좀 넓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보경 교수님 관련해서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가 이 개발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6.25 때 우리가 받은 나라들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받은 걸 돌려주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돌려줌으로써 한국이 감사할 줄 아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상원조하고 유상원조로 여기 임상호 대사님도 와 있습니다만은 늘 기재부나 재경부, 외교부가 싸우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너무나 소모전적이고 거기에 너무 많은 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분야, 그런 문제를 좀 개혁하는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국의 인적 자원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를 있는데 꼭 다른 어떤 돈이라든가 다음 기술도 좋지만 인적 자원들이 조금 더 파견돼서 만약에 협력을 하고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긍지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숨이 찹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젊은 차세대 언론인이실 때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차세대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선배님이 되셔가지고 질문들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플로어 열기 전에 그러면 코멘트도 해주셨고 짧게 질문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더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어느 분이 먼저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뭐 러우전도 그렇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우주하고 사이버 전자기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부터 정보를 받고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저희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욱더 우주 쪽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런 우주로 향하는 발걸음에 있어서 저희도 한미일 협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에 그 북중 정상회담들이 계속 열렸었는데 그 정상회담 이후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까지의 중국의 입장이 지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3원칙이라고 하고서는 비핵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이다,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다면은 지금의 중국의 입장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북한과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제 질서 안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략적인 문제로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중러의 협력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본과도 같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우주라던가 전자기라던가 사이버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북중러의 협력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변모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님께서 너무 좋은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벨롭하고 있는 어떤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먼 미래를 겨냥한 겁니다. 이게 당장의 어떤 그 전장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 로봇들끼리 싸우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제의 일도 처리를 못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 큰 계산서로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로봇들끼리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지근한 예로 그 사람은 공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도망을 가요. 근데 로봇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도 보면 항상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네, 그래서 사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시킬 수 있냐, 이런 것도 하나의 코딩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전장과 로봇의 전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어떤 발견이었고, 그게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얹어갖고 사실 이게 전례가 걸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걸프전 에서 스텔스와 이제 GPS 등 뭐 셋컴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완벽한 하나의 실험실로서 또 작용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 AI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좀 메모리 되었고, 저는 이제 영어로 이클립스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AI들도 결국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랑 총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이버 전만으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무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예로 레이저와 레일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화로 저희가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여러모로 즉 다각도로 좀 고찰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나중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기 3번 토론을 해봐도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인데 결국에 우리가 핵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한국의 또 그럼 이미지를 브랜딩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누클리어 레이턴시, 일종의 핵 잠재력을 가져가면서 언제든지 레디 투 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져가되 드러내지는 말자, 약간 이것이 저의 어떤 전략적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차해서 핵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우리 한국을 공공 외교에서 우리가 브랜딩을 할 것인가, 핵을 추구하는, 그런데 K컬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평화의 이미지 혹은 우리 자위권의 이미지, 어떻게 그것을 브랜드할 것인가. 이 공공 외교가 사실 협력 개발 이런 쪽으로만 사실 상당히 많이 저는 안보를 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핵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지?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만에 하나라도 10년 안에라도 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아주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듣다가 저의 생각과 좀 맞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수출 통제라는 게 기존에 원래 있던 정책인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좀 관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새롭게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책, 과거의 수단들, 특히 냉전 시기 수단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이걸 지금의 목표에 맞게 사용할까를 하면서 엇박자들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명분을 누가 세울 것인가, 그럼 그 명분을 제안하는 게 누구이고 그걸 집행할 것인 게 누구인가인데, 그것은 레퓨테이션과 관련돼 있고, 그 레퓨테이션은 반드시 국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국내적으로 어떤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실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런 문제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질문해 주신 것도 결국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질문은 저는 경제적 강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 90% 이상 요수와 같은 특정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국가가 우리한테 그걸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많은 노력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 같은 공급망의 다변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무역 파트너 외에도 다른 새로운 파트너들을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주체가 누군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시장이 주도를 갖고 가고 있던 핵심 신흥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부터 공장까지 가져가는 랩투팹의 어떤 과정에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국가가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모든 국가들의 초도의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핵심 신흥 기술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집단 내부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걸 돌려주는 태도, 그거에 기초를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시혜적인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받아서 이렇게 덫을 벗어났는데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채의식도 가지고 개발 원조를 행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OECD 닥을 2009년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010년이니까 부산 총회를 했던 2011년, 이렇게 2, 3년이 바쁘게 흘러간 시점을 돌이켜 보더라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막 공여국으로 탈바꿈을 해서 처음으로 전환을 해서 시작했던 행태의 그런 ODA의 프랙티스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는 버전 2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도 사실은 그 ODA per GNI 목표치도 조금씩 계속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와 기본적인 가치는 변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런 인적 자원 교류, 단순히 ODA를 그냥 주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익스체인지, 교류, 상호 호혜적인 그런 패턴을 더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10분 공감을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이는 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이나 뭐 교육 연수 사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왔던 과정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바꿈하는 그 버전업 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 문화, 보건, AI, 기후에 중점을 둔 특화된 KODA, 모델을 만들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요새는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KODA의 모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 또 얼마나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지, 또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되게 복합적인 과제에 당면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국가들이, 선진 공여국들이 2010년부터 뭐 ODA나 개발 원조에 대한 국익 추구의 흐름을 감추지 않고 이제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외교정책 무대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었던 그 와중에서도 한국은 계속 원조 액수를 늘려왔었는데, 이제 원조보다 무역을 하겠다, 뭐 trade over aid라는 슬로건도 보이고 있고, 뭐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한국은 그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계속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이제 미들파워로서의 정체성도 찾으려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들 잘 고려해서 앞으로 차세대 연구자로서 더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차세대라는 용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요.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아직 앞날이 많이 남아있는 전문가들로서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또 찾아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또 더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또 차세대들을 향해서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들을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혹시 그러면 플로어로 열어서 혹시 들으셨던 내용들, 굉장히 분야는 다양한데 들으셨던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젊은 어떤 경험들을 했던 그런 차세대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질문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받고 혹시 더 있으시면 두세 분 같이 받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요? 그 차세대라는 말씀을 이제 김 교수께서 하셨는데,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저기 대사를 그 브러셀에서 EU 대사라고, 그다음에 저 워싱턴에서 주미 대사를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그 중에도 코리아 파운데이션 사업을 눈여겨서 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관찰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NBR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National Bureau of Asia Research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차세대 Next Generation Leader라는 그런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을 서울에 1년에 2번씩을 보내요. 한 번은 안보관계, 한 번은 경제관계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차세대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도 아세아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그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은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8년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떠나서 있으니까 이제 NBR에 이제 차세대 그 델리게이션들이 오면은 저를 한 번씩 만나러 와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한 1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힘은 사람이다. 그 친구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렇게 우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은 오늘 제가 5번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아 그거는 미국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보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이 훨씬 전혀 과장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송기도 이사장님 계십니다마서도 코리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알았어요.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챌린저라는 사업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몰랐다는 걸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5분들이 이제 인턴십 다녀오셨다는 게 제가 보니까 happen to be 시프리가 2분이죠. 시프리가 2분이고 우드로 윌슨이 3분이에요. 그런데 시프리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럽에 있었으니까 아주 잘하는 기구고 우드로 윌슨은 한동안 코리아 파운데이션 현대차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하먼이라는 진 교수는 생각나시는 거는 하먼이라는 그 이제 프레지던트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하루는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게 우드로 윌슨 센터가 워싱턴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코리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날 좀 도와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에서 기업에서 한번 돈을 받아오고 그럼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매칭 펀드를 해주고 그럼 이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현대자동차를 접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조직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이성원 씨는 시나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시나스는 사실은 이성원 씨가 조그만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워싱턴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조직이 사실은 시나스입니다. 그 시나스라는 게 빌 페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 만든 빌 페리. 빌 페리가 사실은 뒤에 앉아 있는 조직이에요. 미셸 플루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셸 플루노이하고 커트 캠벨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그 뒤에는 사실은 빌 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페리가 있기 때문에 시나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미셸 플루노이가 30분을 앉아 있었다라고 이성원 씨가 그랬는데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 이제 그 2016년 대선 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미셸 플루노이가 국방장관이 된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원 씨가 자기를 괜히 폐하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미셸 플루노이가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방장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셸 플루노이한테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있었어요. 미셸 플루노이가 자주 만났었고 선거 전날 저보고 제가 선거 전날도 만났었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우리 집에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개표 방송 보러 여러 사람이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가 그런데 거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마운데 나중에 보자. 그럴 정도로 저하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시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조직에서 그렇게 이제 좋은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을 또 서울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조금 더 과장 안 하고 저 NBR에서 오는 퓨처 리더들보다 우리 퓨처 리더들이 이렇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진짜 큰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는데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 코멘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여기 두 분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KBF 글로벌 챌린저 APF로 가게 돼서요. 저도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안중원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에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PF를 갈 때 글로벌 챌린저 하면 보통 이제 리서치 프로포즈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썼던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롱 레스팅한 이제 어떤 협력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선 우리가 과연 특히 안보라든지 국제 협력에서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질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이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선배님들께서 계셔서 좀 해안을 얻고자 그래서 혹시 그 롱 레스팅한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마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계신. 네, 우선 오늘 패널 분들 오셔서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김희삭 대리라고 합니다. 네, 사실 노린 건 아닌데 저도 글로벌 챌린저 출신이셔서 저는 23년 미국에서 맨스필드 재단에서 싱크탱크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활민 교수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발표하면서 보여주신 이제 그 연도별 핵 무기 터부 그래프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이제 플랫한 추세를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그 상승할지 하강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그럼 질문을 코멘트 더 받고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겸 질문 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성훈 그 대외직명 대사인데 우리 안호영 대사님이랑 점심을 하다가 그 마침 반가워서 이렇게 제가 추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인권 평화 민주주의 대사라고 대외직명 대사로 지난달에 임명이 됐는데 발표하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그 인권 평화 민주주의 분야에서 이 일종의 공공 외교인데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지 좀 자문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진할민 교수님 타겟팅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먼저 질문해 주시고 다른 질문 혹시 해주실 분들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지표의 어떤 그것들이 사실은 핵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측면도 되게 하나가 되게 크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한 번이라도 이제 핵을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라든지 혹은 뭐 대만 사태라든지 그렇게 전술핵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 수치가 사실은 되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현재 우리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ABM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핵 그런 감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계속 지금 사실은 트럼프 이후로 지금 파기가 되고 있고 계속 지금 핵무기도 소형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 협력이 향후에 더 만약에 쌓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이번에 어떤 이 핵 사용에 근접한 이 시기를 지나서 한 번의 어떤 인듀런스 혹은 그 로버스니스를 한번 체크를 해서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약간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원 짧게 뭐 저한테 하신 질문 아닐 수 있지만 이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이 뭘까 하면 결국 이익과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단지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기업 경쟁력, 제조 경쟁력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있는 행위자들이 수많은 행위자들이 이 문제에 관여돼 있고 그 이익과 신뢰라는 건 단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 국가에 있는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신뢰
이런 시장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신뢰는 과연 얼마큼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었던 걸 떠나서 같이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본 기업들이 민간에서 얼마큼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해 주셨던 인권,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공공외교 아이디어 같은 걸 혹시 짧게, 저희 시간은 이미 다 썼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마디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뭐 인권과 관련해서도 결국에 인권의 정의나 그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더스탠딩도 다 각 문화권이나 뭐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소통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상호 보완성이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뭔가 총매세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이자 툴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시간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서 적극적인 활용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코리아 파운데이션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